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1회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의 기출문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죠. 한번 볼게요.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에 출제됐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시간 흐름의 과정이다,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었는데, 실상은 그래요. 이제 영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자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보통은 인간 발달의 그 시점을 태아기, 즉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로 보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로 보는 학자들이 이제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망,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엄마 뱃속 나와서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때까지 구분한 학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영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악이라고 하는 게 0에서 2세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0세라는 것이 출생에도 해당되어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크게 무리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는 게 뭐냐 하면, 영아기 0세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출생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맞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틀린 걸로 출제가 됐어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보통 태아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기 지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단적 과정이라고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다른 말로 종단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으로 출제가 됐고, 2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어 예측 가능하다. 이건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환경 유전적 상호작용의 결과다. 환경 유전 두 가지 다 중요하고, 각 발달 단계별 인간 행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공부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 예측 가능한, 즉 특성이 정해져 있지만은 사람마다 뭐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좀 다르다. 시기적인 측면에서 그 특성이 발현되어지는 시기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 특성의 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 특성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다. 자, 다들 익숙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논란이 많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 거다. 항상 인간 발달은 태아기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2번 생태체계 이론의 유용성. 자, 생태체계 이론을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해요. 그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속의 인간관을 만들어 줬다 그랬죠. 뭐 이건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볼 때 이중 초점, 즉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같이 보거든요. 이것이 지금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실천 활동을 할 때 당연한 일인데, 이게 등장한 지가 또 얼마 되질 않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실천론 역사 공부해 봤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한 진단주의적 시각을 갖고 세상을 봤었거든요. 그때는 환경 보지 않고 클라이언트만 봤던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면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조망을 제공한다. 그렇죠. 문제가 기존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한 진단주의자들 시각에서는, 문제 원인은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잘못 보내서 발생한 고착 현상 때문이야.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즉 과거가 현재 문제 원인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걸 환경까지 같이 보고 또 클라이언트를 같이 보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 그 환경에 이 클라이언트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 그렇죠? 또는 환경이 이 클라이언트에 적합하지 못한 상태, 너무나 많은 문제 원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태체계 이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조망이라는 건 뭐죠?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자, 각 체계들로부터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우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공부하는 체계라는 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각 환경 수준별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환경 수준이 있어요. 미시적인 환경.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브롬펜브레너 같은 사람은 그 환경을 미시적 환경,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다음에 이제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별 개입의 근거, 즉 환경에 복지사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이 환경이 어떻게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이 클라이언트하고 그러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클라이언트가 이 환경에 적합한 존재가 되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 즉 적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태체계 이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생태체계 이론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죠.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시각입니다. 구체적인 개입과 기술로 얘를 이해하면 안 되고, 이중 초점, 즉 클라이언트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시각이다. 관점이다. 그러다 보니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보다 가족, 집단, 공동체 등의 문제에 적용하는 데 용이하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한테도 적용하고 가족한테도 집단한테도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다루는 공동체는 주로 이제 지역사회죠.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를 영어로 로컬 커뮤니티라고 해요. 커뮤니티가 영어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적용하는데 유리하다. 모든 책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을 공부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생태체계 이론이 있는 거예요. 집단한테도 생태체계 이론 적용을 해요. 가족한테도 생태체계 이론 시각 적용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환경과 그 클라이언트 체계를 같이 바라보는 시각.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개인한테도 쓰고 가족한테도 쓰고 집단한테도 쓰고 공동체한테도 쓴다. 생태체계적 관점은요. 자, 답은 5번 틀렸고요. 3번.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우리 이거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유용성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항상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 조사론 이 두 가지 영역에선 꼭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사실 성격이론이거든요. 성격이론 또는 발달이론이에요. 이거 전부 심리학자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거 공부해야 되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도 이제 조사 방법론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론을 결합해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조사 방법에 관한 지식 또는 통계학적 지식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항상 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해야 되느냐는 출제가 잘 돼요. 잘 돼요. 그 사회복지 기초과목 안에 있는 두 가지 영역은. 자,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발달 이론 공부하면서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발달 단계를 다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발달 단계별 욕구가 뭔지 그걸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고요. 2번도 맞는 얘기죠. 발달 단계별 발달 과제는 문제 해결의 목표와 방법 설정에도 유용하다. 우린 그걸 알아요. 어느 발달 단계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부를 통해서. 자, 발달 단계별 발달 저해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될 인생의 과업이 존재를 하고, 그죠? 과업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태아기가 됐었을 때, 애가 태아기가 됐었을 때 임산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태아의 발달을 저해시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공부해서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직간접적 서포트 해줘야 돼요. 사회복사는. 자, 인간 발달 이론은 문제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하다. 이게 틀렸죠. 사정 단계에서 만자가 붙으면 항상 틀린 거예요. 뭐뭐 만자. 그러니까 주로 인간 발달 이론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히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정 단계에서 많이 활용은 해요.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정 단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언제? 개입 단계에서도 많이 쓰죠. 우리가 개입을 할 때도 사회복지 실천할 때 발달 단계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그 계획에 기반해서 자, 이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정 단계뿐만 아니라 계획 단계, 개입 단계 모든 부분에서 사실 실천의 전 과정에서 인간 발달 이론을 쓰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뭐 만자 붙어 있으면 틀렸군 이렇게 생각하고서 접근하셔야 된다. 자, 4번 생태체계 이론이 또 나왔어요. 자,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 이건 사실 체계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생태체계 이론은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생태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들을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 많이 차용을 해서 씁니다. 자, 보면 시너지는 폐쇄체계 내에서 체계 구성 요소들 간 유용한 에너지 증가를 의미한다. 자, 이 시너지도 시험에 옥수로 많이 나왔는데 얘는 개방체계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폐쇄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고치면은 개방체계 내에서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지면서 그에 따른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태를 시너지라고 했고, 자, 엔트로피는 자,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 등이 정돈된 상태. 여러분,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체계가 이제 무질서해지고,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가 이제 망가져 가면서 결국엔 체계가 소멸되어지는 현상을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가 정돈된 상태 또는 더 분화되고 발전되어지는 상태는 엔트로피가 아니고 역엔트로피 또는 넥엔트로피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항상성은 모든 사회 체계의 기본 속성으로 체계 목표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항상성은 체계가 갖고 있는 속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체계는 균형 상태 또는 그 다음에 항상성, 그 다음에 안정 상태라는 것을 갖고 체계가 원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또는 원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체계의 기본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체계가 갖고 있는 속성은 될 수 있어요. 어떤 체계는 항상성을 벗어나서 이제 안정 상태로 가는 체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성은 일정 정도 개방 체계 안에서만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을 빼놓고 특정 사회 체계가 갖는 어떤 속성이다 이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회 체계 속성으로 볼 수는 없죠. 체계 목표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수정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의 범주 내에서 항상성은 항상 범주를 정해진다 그랬죠. 범주 내에서 체계가 일정 정도 변화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체계 기본 속성. 요 말이 좀 틀렸죠. 피드백. 자, 환류입니다. 체계 순환적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죠. 피드백은 체계는 투입, 전환, 산출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 산출되어진 것이 다시 투입으로 돌아가죠. 그런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하는 개념으로 안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 피드백 중에서 피드백은 보통 체계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정적 환류, 즉 정적 피드백, 그다음 부적 환류, 부적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런 피드백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답은 맞죠? 자, 적합성은, 이 적합성은 사실 생태학 이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체계 이론에서 나온 용어라고 본다면 이 적합성만큼은 생태학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 자원의 부합 정도다. 맞죠. 그죠? 특정 발달 단계에서 성취가 되어지더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적합성은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 자원이 어느 정도 부합되어진 것인데 특정 발달 단계에서 이 적합성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부합 여부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굳이
어떤 발달 단계를 논하지 않아요. 그렇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얘기하고요. 자, 5번 이제 에릭슨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 이론가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에릭슨은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성격은 전생애를 통해서 발달한다. 맞아요. 에릭슨은 8단계 심리사회적 위기에 따른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8단계를 제시하면서 정신 역동 이론가로서 어떻게 전생애적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죠. 자,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감 대 그러니까 심리사회적 위기가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란이고 그걸 잘 돌파했었을 때 발생하는 특질을 우리가 성실 또는 충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항상 청소년기 하면 자아 정체감 생각하셔야 돼요. 각 단계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에릭슨의 주요 개념 중, 에릭슨 이론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 점성 원리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격 발달에 있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심리 사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개인의 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회, 다른 말로 환경이라 그랬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인간 발달에 중요하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자, 학령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는다. 우리가 유초유학이랬어요. 그죠?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자율성 대 수치심은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즉 유초, 초기 아동기 두 번째 단계 때의 심리사회적 위기죠. 학령기, 아동기는 학교 갔었을 때 열심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숙제에 쫓아가야 되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 쫓아가야 돼. 그걸 근면성이라고 했고 그거 안 되면 열등감 발생한다 그랬죠. 근면성 대 열등감이 아동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다. 자, 정리됐고 그 답은 5번이네요. 6번.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로이트는 자유의지를 전혀 부정했죠. 프로이트는 인간을 극히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부정하고 인간은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세, 불안, 난근, 선망은 생식기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 거세, 불안, 그 다음에 난근, 선망, 우리 남성의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거세, 불안이죠. 여자아이들이 경험하는 엘렉트럴 컴플렉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난근, 선망이었었어요. 얘네들은 3에서 6세에 해당되어지는 생식기가 아니라 무슨 기? 난근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난근기입니다. 난근기. 생식기가 아니고. 자, 성격의 구조를 원초와 초자로 구분했다. 그렇죠. 프로이트는 성격을 지형학적 모형과 구조적 모형으로 구분하고 그 지형학적 모형 안에 이제 의식, 전식, 무의식 공간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구조물로서 원초와 초자를 제시했던 거예요. 3번이 맞네요. 아주 쉬운 문제. 초자는 현실 원리에 지배되고 성격의 실행자. 우리 현실 원리에 지배되면서 성격의 실행자가 되어지는 것은 초자가 아니라 자아죠. 얘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초자는 도덕 원리에 지배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성격의 실행자가 아니고 성격의 심판자죠. 도덕, 양심에 따라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성격의 구조나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다. 아유, 웬일이야. 성격의 구조 제시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 3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 틀린 거겠네. 그렇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성격의 구조 제시했고, 자, 발달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구황남잠생 이렇게 5단계 제시했습니다.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죠?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7번. 매슬로우의 욕구 발달 이론입니다. 또는 욕구 위기 이론이죠.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인간에 대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갖는다. 그렇죠. 우리 인본주의론가들은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래서 인간을 선한 존재 또는 창조적 존재 이렇게 봤어요. 희망적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존재다. 그걸 창조적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참으로 본질적으로 좋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선한 인간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자들의 공통적, 매슬로우하고 로저스의 공통적인 시각이죠. 자아존중감 욕구는 욕구 위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맞습니다. 위계상으로 가장 높은 데 있는 것이 자아존중감이죠. 예, 가장 낮은 것이 생리적 욕구죠. 생리적 욕구죠. 예, 맞아요? 예, 틀렸죠. 가장 높은 데 있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아니라 자아실현이죠.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자아존중감은 가장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욕구 위계 중에서 4번째 욕구 위계에 있는 거죠. 예, 맨 밑에 생리적,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소속,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이에요. 그리고 자아실현이죠. 자, 이거 순서 알면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2번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욕구 위계 서열이 높을수록 욕구와 강도가 낮아집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수준은 높은데 그 욕구의 강도는 어떻게 낮아지죠. 위로 갈수록. 인간은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동기와 삶을 창조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진다. 맞죠? 이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동기, 이걸 우리가 결핍 동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결핍 동기가 바로 이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사랑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충족만 되어지면 그 욕구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삶을 창조하려고 하는 동기, 이걸 성장 동기라고 표현을 했죠. 이건 마지막,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예,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얘는 충족되어지면 질수록 그 욕구를 더 추구하게 돼요. 이 자아 실현 욕구는. 결핍 동기는 충족만 되어지면 이제 끝나거든요. 더 이상 욕구가 발현되지 않는데 이 맨 위에 있는 자아 실현, 즉 성장 동기만큼은 충족이 되어지면 그 욕구를 더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인간은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그렇죠. 이걸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라고 봤죠. 인간은 자아 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은 2번이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자,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델이 관찰자와 유사할 때 관찰자는 모델을 더욱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유사한 대상, 그러니까 비슷한 대상을 더 열심히 모방하려고 해요. 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개선시킬 수 있다. 이걸 자기 강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도로하고 스키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키너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에 따라서 강화는 반드시 외부자가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반도라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신한테 강화물을 주고 강화를 해서 스스로 자신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 거죠. 그게 바로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강화. 학습은 사람 환경 및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이걸 우리 상호 결정론이라 그랬죠. 무슨 결정론? 상호 결정론. 그래서 사람과 환경과 행동 상호작용. 자,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행동은 습득된다. 여러분, 조작적 조건화는 누구 얘기예요? 스키너 얘기잖아요.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는 조작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조작적 조건화를 강조한 거죠. 4번은 스키너 얘기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관찰학습은 주보운동 관도라 항상 말씀드렸죠. 주의, 보존, 운동재성, 동기화 과정 이루어진다. 맞고요. 자, 9번 영학입니다. 0에서 2세. 항상 우리 시험에 영학에는 0에서 2세로 출제가 돼요. 옳지 않은 것. 인지 발달은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며 언어나 추상적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처음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다. 자, 보면 영아기 때는 인지 발달은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원초적인 감각기관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 5가지 오감이 있잖아요. 미각하고 후각 갖고 태어나고 조금 이따 이제 시각도 보여져요. 그 다음에 운동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으로 갖고 나온 운동기능을 우리가 반사운동기능이라고 했죠. 자, 그걸 통해서 인지 발달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인지 발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각기관하고 운동기능이. 그런데 문제는 언어나 추상적 개념은 포함되지 않아. 자, 우리 공부해봤지만 언어는 무슨 기 때? 유아기 때 활성화되어져요. 3살 넘어가면. 0에서 2세 사이에 언어 막 쓰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 추상적인 개념 역시도 이제 천천히 발달되어져서 이 추상적 사고가 확대되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청소년기예요. 이 추상적 사고는 피아제는 추상적 사고가 청소년기, 즉 형식적 조작기의 주요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죠, 애들이. 0에서 2세짜리가 무슨 말을 하고 앉아 있고 추상적 개념,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한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 출제됐지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가 나왔고, 자, 정서 발달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부정적 정서까지 표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9번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정서, 우리가 긍정적 정서라는 게 기쁨 이런 거죠. 아이들 기쁨 표현을 해요. 깔깔 웃거든요, 애기들. 그죠? 문제는 부정적인 정서예요. 이게 슬픔, 애착에서의 도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표현해서 울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정서는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어떤 뭐 긍정적 애들이 실실실 웃기만 하다가 나중에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2번 틀렸고요. 언어 발달은 인지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들,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성, 이 언어 발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성적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엄마, 그 다음에 조금 확대되면 아빠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언어가 발달되어지고, 영아와 보호자 사이 애착 관계, 이건 뭐 맨날 나왔던 질문입니다. 영아와 보호자 사이 애착 관계, 영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가업이 바로 애착 관계죠. 그리고 그것과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낯가림이죠. 낯가림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엄마가 이렇게 올려주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막 울고 난리가 나죠. 자, 옳지 않은 것 답은 몇 번인가요? 예,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었으니까. 뭐 4번하고 5번은 쉬운데 이제 1번, 2번, 3번을 놓고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고,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처음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어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또 언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참 헷갈리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었다.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10번 중년기입니다. 여성 많이, 자, 많이자 들어가면 틀렸다 그랬죠. 예. 여성 많이 무기력 등 심적 증상을 경험한다. 이 중년기의 중요한 특징이 갱년기 현상을 경험하는 거죠. 이 갱년기는 남성, 여성 둘 다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울 또는 무기력감, 삶에 대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성만 나타나는 거 아니고 남자, 여자 나타나되 그 증상이 세게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여성이 그 증상이 세다 그랬습니다. 남성보다. 자, 이거 틀렸고,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되어진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 이 갱년기가 되면서 이 두 가지 호르몬 분비가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지고 남성도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감소되어지면서 이제 남성성이 이제 사라지죠. 좀 그런 모습을 보이죠. 2번도 틀렸네요. 얘도 줄어들고요. 인지적 반응 속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인지적 반응 속도가 최고조에,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오르는 거야. 이건 보통 청년기쯤으로 보는 거죠. 청년기쯤. 자,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하게 되어진다. 이 질문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우리 이거 융의 분석 심리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가, 청년기까지는 정말 외부 지향적 삶을 살았거든요. 야, 출세해야지, 잘 돼야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다가 이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를 향하게 돼요. 내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스스로를 성찰하려고 하고 센티멘탈해지는 거야,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친밀감 형성이 주요 가업이며 사회관계망이 축소되어야 된다.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청년기 때, 그죠? 청년기. 우리 에릭슨은 이때를 성인 초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청년기 때의 심리사회적 위기 요소죠. 친밀감 대 고립감. 알겠나요? 그래서 친밀감 형성이 주요 과업이 아니고 이때 과업은 뭐예요? 생산성이죠. 생산성.
생산성을 이뤄내는 것이 주요 가업이고, 이때 사회관계망이 축소되면 큰일 나요. 사회관계망 축소되는 건 노년기 얘기고, 중년기는 사회관계망이 확대되어지는 시기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예, 4번이 맞네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1번. 유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남자아이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한다. 우리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앞에 문제에서도 잠깐 봤지만, 프로이트는 이때를 남근기라고 얘기했고, 남근기가 3에서 6세 사이. 맞는 얘기죠. 예, 1번 맞고요. 콜버그에 의하면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 보인다. 여러분, 인습적 수준은 한 10살 넘어가야지 인습적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아동기에서 인습적 수준 도덕성이 나타나죠. 4살에서 한 9살 사이, 이때 그게 유아기죠. 유아기 때는 인습적이라기보다는 전인습적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습적 아니고 전인습이라고 해야 되고, 삐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여러분,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입니다. 얘는 뭐죠? 예, 전조작기에 해당되고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조작기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인지발달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하여 완전한 수준의 분류 능력을 보인다. 이게 이제 분류 능력 또는 분류화라고 하는 인지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분류화나 또는 유목화 같은 것은 무슨 기 때? 아동기 때. 그렇죠. 삐아제는 그때를 구체적 조작기라 했었어요. 그때 특징입니다. 자,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 안 되죠. 영아기는 제1성장 급등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제2성장 급등기라 했었어요. 2번 빼놓고서는 어떻게 성장 속도가 있기는 하지만, 성장은 하기는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기존 영아기에 비해서 굉장히 완만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며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아닙니다.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이 아니라 완만해지며, 다만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됐나요, 여러분?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1번입니다. 12번. 로저스 인본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통 현상학적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인간을 객관화시키려고 애썼던 것들은 프로이트나 스키너 같은 이론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인간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인간은 자아실현 경향을 갖고 있는 존재다. 맞습니다. 인간을 창조적 존재, 그 다음에 선한 존재, 자아실현 경향성 있는 존재로 이해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 발달 단계 제시한 건 누구야? 이것도 인본주의자긴 하지만, 욕구 하면은 누구? 매슬로우 생각해야 되죠. 이건 매슬로우 얘기하는 거고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우리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지? 이제 자아실현된 사람인데, 그 특징을 5가지 제시했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예, 노를 젓다가, 그러니까 로저스입니다. 예, 물에 개창자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서 하고 실신했다. 개창자 실신,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었어요. 자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창조적이다. 자, 자아실현,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예, 그 다음에 실존, 그 다음에 신뢰, 자신의 유기체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었었다. 개방적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맞죠? 그러니까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다시 무의식을 상위에 있는 개인 무의식과 아래에 있는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한 거 맞죠? 자,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 본성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측면, 그걸 이제 그림자 또는 음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고요.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이는 이미지 혹은 가면이다. 우리 보통 자아의 가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은 아니무스,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은 아니면, 이거 맨날 나오잖아. 얘는 아니무스는. 그죠? 예. 남자가, 여자는 머리에 젤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무스 바르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여자가 남자처럼, 에이씨, 여자가 왜 남자처럼 무스 발라, 이씨, 그 아니무스죠.
아니, 여자가 왜 무술을 발라? 남자처럼.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은 아니무스고, 남자가 저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예쁜 치마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임마, 아니 임마, 이 남자가 여자처럼 치마를 입고 다녀? 아님마, 아님마. 그래서 아니마.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 아니마,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 아니무스다. 자, 14번입니다. 자, 브롬펜브레너의 사회환경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어요. 자, 보면 문화, 정치, 교육, 정책 등 거시체계는, 자, 거시체계 맞죠? 개인의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직접적인 말이 틀렸죠? 얘는 교과서적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미시체계가, 미시체계, 가족이나 또는 친구, 이웃과 같은 그런 미시체계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는 간접적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자,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는 사회 환경을 미시, 중간, 내부, 거시체계로 구분했다. 그렇지 않고 미시체계, 중간체계, 자, 내부체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외체계, 거시체계. 나중에 이제 시간체계를 집어넣어놨죠. 시간체계. 자, 중간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브롬펜브레너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엄마, 아이의 아빠, 얘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바로 미시체계죠. 근데 아빠, 엄마 사이의 관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중간체계입니다. 그 관계가 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죠. 아빠, 엄마 관계가 좋으면 아이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아빠, 엄마 관계가 나쁘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체계, 이게 맞네요. 내부체계 이런 거 없어요. 내부체계라는 말 없습니다. 여기 내부체계 있고 또 여기 내부체계 있으니까 맞는 거다. 아니다. 내부체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체계죠. 외체계. 그래서 개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으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직장 등이 포함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빠의 직장.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내부체계가 아니라 외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외체계. 자, 미시체계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되어진다.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 5번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어느 특정 교과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미시체계라고 해놓진 않았어요. 미시체계라고 하지 않고 이게 뭐 이제 중간체계, 외체계 뭐 이런 식으로 다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시체계 역시도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또는 확대되어지는 거 맞죠? 맞잖아. 내가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갔어. 그럼 이웃들이 바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가정에 입양을 갔어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돼? 내 부모가 입양되어진 부모가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떤 시설, 생활시설에 들어갔어요. 그 입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미시체계들이 바뀌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교과서에는 이걸 미시체계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런 문제는 좀 걸러야 돼요. 이 출제자들이. 이거 맞잖아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들 자꾸 형성되거나 또는 확대되어지죠. 예, 그죠? 그러니까 미시체계도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과서적으로 이 출제를 한 교과서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다. 예, 어쨌든지 간에 답은 몇 번이다. 예, 3번이 정답으로 그냥 확 찍혀서 출제가 됐더라. 에이씨, 이건 좀 문제가 있어. 5번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 자, 15번부터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할만하죠? 우리 시험 어렵지 않아요. 저하고 잘 공부하시게 되면 진짜 별거 아니게 다 합격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제대로 된 지식체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자고요.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도 행복한 모습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